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출생률을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일, 가정 양립, 교육 돌봄, 그리고 주거 지원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오늘은 저출생 위기 극복 특집 세 번째 편으로 이제 주거 대책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취재 파일은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예, 이번 저출생 대책으로 나온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가 주거 지원인데요. 이제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주거 불안정이 어떤 결혼 기피나 지금 저출생 현상하고 좀 어느 정도나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거 불안정은 약간 확대하면 그 생애소득의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좀 돈이 있어야지 집도 마련하고 이런 부담감을 요즘 세대들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뭐 콕 집어서 주거 불안정이 출산율 몇 점 몇을 낮추는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네. 결국은 종합적으로 이런 생애소득 문제가 합계 출산율을 0.7명 이하로 낮추는데 뭐 현저한 영향을 줬으니까 주거 대책으로 출산 대책이 조금 나올 법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 뒤집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주거 불안을 해소시켜주면 그래도 출생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대책에 주거 지원 말고 뭐 육아휴직이나 돌봄 관련 정책들도 많이 포함됐는데 맞습니다. 특히 그 주거 지원 쪽이 그러면 더 저출생 위기 극복에 좀 더 중요하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보통 대책은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한데 예. 이번 거는 그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번에 6월에 발표했던 정부의 종합 저출산 관련 대책은요. 앞부분에서 원인을 규명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해결책도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합니다. 다 하는 리포트를 인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뒤에 대책을 세 꼭지로 내거든요. 네네. 말씀하신 세 꼭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일, 양육, 병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휴가를 많이 갈 수 있게 육아휴직을 많이 쓸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출산율의 문제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푸는 쪽으로 돌아갔는데 네. 세 번째인 주거 지원은 그게 저출산의 몇 점 몇 명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나온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한은에서는 수도권 과잉 과밀로 도심 집중화가 만성적인 압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저출산의 원인이고 그게 가장 크다고 나왔는데 네. 오히려 세 번째가 이제 내용은 세 번째 있었는데 가장 강력한 대책이 나왔거든요. 매년 27조씩 쓰고 있는 신생아론을 이거를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더 쓸 것이고 네. 그리고 출산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주택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형태로 발표해 버렸기 때문에 네. 정책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앞에 거 두 번째 거는 좀 할 법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세 번째 거는 좀 주택시장 부양책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오히려 높은 주택 가격이 낮은 출산율로 가는 국면이었는데 세 번째에서는 시장 부양책이 나오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는 좀 오히려 주택시장 부양책이니까 역으로 더 저출산에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첫 번째는 이제 높은 주택 가격과 낮은 출산율은 상권 가격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높은 시도일수록 출산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주택시장 부양 프로그램은 결국 주택 가격을 받치고 더 상승을 하게 만드니까 종합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게 출산 대책 프로그램으로 나왔지만 결국 주택 시장으로만 간다면 이게 다시 또 저출산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작동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거 지원 제도를 보면서 그래도 뭐 이런 부분은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드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 종합적으로 어쨌든 정부에서 저출생을 명확하게 타겟으로 해서 종합대책이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원래 그간은 출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식은 많이 했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패키지화 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꾸준히 그러니까 정책도 그런 거잖아요. 저출산을 반전시키겠다는 내용의 대책이었기 때문에 네. 출산율 하락을 좀 드라마틱하게 올리기 위한 그런 강력한 거를 의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대책이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은 확실히 줬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부분 두 번째 부분은 되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런 사소함이 챙겨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출생에 영향을 줬다는 것들은 이미 근거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예를 들면 남편의 육아휴직 같은 것도 되게 덜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남편 육아휴직을 많이 보내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왔고 그게 확실히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다른 나라처럼 막 연 단위로 확대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좀 대책들이 나온 거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 번째인 이제 주택 부양 정책을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굳이 무리해서 부양을 할 필요는 없는데 오히려 더 저출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형태로 좀 걱정거리를 또 던져줬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그런 칭찬할 부분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좀 못 버려서 부동산을 계속해서 부양해야만 뭔가 된다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고충도 조금 느껴졌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부동산 대책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 실제로 그 부동산 가격이 뛰거나 이러면 이제 미래 예비 신혼부부들은 또 집을 사기 어려워질 텐데 네. 그럼 결국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소위 약간 가불기가 걸려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출산 가구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는 신생아론 이것도 이제 앞뒤 2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거를 원래 올해만 할 거였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어쨌든 3년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2년씩이니까 이제 한 5년 정도는 커버하게 되는 건데요. 그 5년 동안에 혼인 출산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활성화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또 활성화돼 버리면은 그 인구 구조 통계상 약간 땡겨 쓰는 게 되거든요. 그 기간에 좀 집중해서 땡겨 쓰게 되니까 네네. 그 프로그램이 끝나버리고 나면 또 공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자연스러운 거를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이제 상당한 공백이 나오고 그럼 그 해 연도에는 또 예상치 못한 큰 조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좀 얼마 전까지는 약세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 거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게 있지만 이렇게 수요를 막 땡겨 쓰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거는 그럼 한 3, 5년 정도는 짱짱한 수요가 받쳐지겠네. 원래 결혼 출산하고 아이 낳을 때 주택 수요가 제일 높으니까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어떻게 다시 받칠 수가 있을 건데?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네, 이제 만약 이제 저출생 이제 관련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좋겠지만 네. 만약 효과가 생각만큼 안 나와서 지금의 이제 저출생 상황이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좀 미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좀 어떻게 바뀔까요?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출산이 장기화되게 되면 결국은 총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그리고 한국 역시 현재는 어쨌든 플러스 성장률의 국가인데 이게 마이너스 성장률의 국가로 전환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장기화된다면은 모든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내수 경제를 대표되는 거의 대부분의 자산들은 이제 상당히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일본을 어느 정도 벤치마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일본 역시 내수 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있었고 그런 상당한 내수 침체 기간 동안 요즘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일본의 젊은이들은 자동차도 잘 안 사고 운전면허를 아예 안 따고 네. 그리고 여권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한국인들은 여전히 해외를 많이 가는데 그렇죠. 일본도 80년대, 90년대 해외 엄청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전체 국민의 여권 소지율이 23%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46%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권을 2배 이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아마도 저출산이 진행된다면 미래 세대들은 굳이 여권 사야 돼요? 이런 말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소위 밀물의 국가였고 성장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수축 사회로 가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나올 건데 네. 그런 변화들을 앞으로 좀 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성장의 그 패러다임 속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성장률이 줄어들어도 뭐 성장의 패러다임 속에서 주택 가격은 내리 상승했는데 하락이 말이 되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 기간이 실제 오게 된다면은 그 대부분의 자산들은 상당히 위축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일본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일본도 그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물량을 대량 공급하다가 이제는 좀 저성장 고령화에 맞춰서 이렇게 고밀도 압축 개발로 방식을 좀 선회했는데 네. 우리도 조금 이제 부동산 개발의 패러다임을 좀 어떤 미래 그 모습에 맞춰서 좀 개혁해야 되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개발 방식뿐만 아니라요. 그 수요층에 맞춰서 그 상품들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예. 현재 일본의 그 고령 인구 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시니어 편의적으로 디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면 방마다 그 잡는 봉이 있어요. 예. 그게 엘리베이터 타면 있는 게 현재 우리 한국의 아파트에는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다 젊은 사람들이 살 거라고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품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지 되는데 현재는 그냥 개발 방식을 어떻게 민관 합작으로 하면은 일본처럼 우리도 잘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전히 30대, 40대가 좋아할 만한 커뮤니티만 아파트 커뮤니티로 들어오고 네.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그런 시설이나 설치나 설비나 건축 기준 변화들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작스레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밀물 썰물 얘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전 이제 돌아가신 이여론 교수가 하신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이 밀물의 시기를 잘 살았는데 썰물의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니까 그런 논의를 많이 하자면서 하신 말인데 저는 지금도 똑같이 부동산 개발이든 부동산 주거 상품이든 커뮤니티든 아파트 단지든 타운 매니지먼트든 많은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은 그 공론화 돼가지고 한다 보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질문 주신 것도 고밀도 복합 개발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이제 개발의 형태만을 의미하는 거고 상품적으로 기능적으로 되게 다른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그 정치권에서 이제 세법 개정 논의에 좀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뭐 종부세 폐지나 이제 상속세 완화가 뭐 저출생 재원을 줄이고 또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종부세 폐지론이나 혹은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의 모자이크 이론이 작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속세가 낮은 국가에서는 보유세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좀 높이면서 상속세를 극도로 낮추는 이제 풀 패키지로 갖고 오자고 하는 그런 주장이라면은 되게 쓸모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한국의 실효 보유세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이제 상속세만 낮추자고 하는 거는 이제 모자이크처럼 필요한 조각만 갖고 와서 갖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특정 국가의 현재 그 체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서사를 반영하면서 역사를 반영하면서 작동이 된 건데 지금 시점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한 조각 갖고 오게 되면 그게 예쁜 그림이 아니고 반드시 문제가 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미 이전 정권 때 많이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상속세 논의가 어쨌든 시작이 된 거는 그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좀 개정 세법 하나만 바꾸기보다는 이런 세법들도 패키지로 이제 상증세 전체를 손보면서 부동산 보유 과세 제도도 손보고 보유 과세 제도도 손보면서 종부세도 다 손을 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종합적인 패키지 하는 형태로 좀 나가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썰물의 시대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가장 이제 기억에 남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